경기 도중 정전. 경기 중 충돌로 금메달 기회 박탈. 1차 시기 대실패 후 부상. 3번의 치명타가 한 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단언했죠. 메달은 물 건너갔다고요. 국가는 대한민국. 세계 언론은 침묵했고 동료들은 외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조차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토록 강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감동의 기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렌트 맥도날드입니다. 캐나다 출신이고요. 올림픽 운영 전문가로 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림픽 현장에서 안전, 시설, 경기장 관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밴쿠버, 소치, 평창, 베이징까지 여러 대회를 경험했죠.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숫자, 통계, 측정치.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2026년 2월, 저는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사람들은 밀라노 올림픽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이번에 안전과 운영 분야 컨설턴트로 참여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느꼈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개막 닷새를 남겨두고도 경기장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망치 소리, 용접 불꽃, 자재 트럭들.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쇼트트랙과 피겨의 메인 경기장인데 좌석 설치가 덜 끝난 상태였죠.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 속도면 개막에 맞출 수 있을까요? 조직위 담당자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탈리아 방식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올림픽을 봤지만 이 정도로 준비가 늦은 대회는 처음이었거든요. 빙질 문제도 있었습니다. 개막 일주일 전 테스트 이벤트에서 선수들이 계속 미끄러졌어요. 얼음이 너무 무르다는 얘기가 나왔죠. 저는 기술진에게 물었습니다. 온도 관리 시스템은 점검했습니까? 네,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요? 선수들이 넘어지는데요. 하지만 접근 권한이 없었습니다. 조직위가 막았어요. 개막 사흘 전에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선수촌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했어요. 스위스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 1명이 확진됐고 팀 전체가 격리됐죠. 개막식에도 못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공사 지연, 빙질 문제, 보건 위기 가능성.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대회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며 특히 동아시아 팀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왜 동아시아 팀이냐고요? 빙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속도형 스케이팅 스타일을 쓰죠. 빙질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동아시아 팀들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요. 평창 이후로 실력이 떨어졌다는 게 업계 얘기였거든요. 중국이 더 강하다, 캐나다도 무섭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개막식이 왔습니다. 2월 6일 저녁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렸어요.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차준환이라는 피겨 선수가 기수로 나왔더군요. 태극기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팀이 이번 대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아니, 우려보다 훨씬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첫날부터요. 2월 6일 컬링 예선 한국 대 스웨덴 경기. 믹스더블이었습니다. 저는 동료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브렌트, 큰일 났어. 경기장에 정전이 났어. 정전이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기가 중단된 상태였어요. 조명이 꺼지고 선수들은 얼음판 위에 멍하니 서 있었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경기가 재개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판이 갑자기 경기를 끝낸 겁니다. 한국 선수들이 기권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오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코치가 항의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항의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항의는 없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경기장을 떠났어요.
정영석이라는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죄송하다고요? 잘못한 건 심판인데 왜 선수가 사과를 하는 거죠? 저는 그날 밤 다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전사고, 오심, 조직 위의 무능함.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팀은 항의할 만한 배짱이 없는 건가? 약한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며칠 뒤에 알게 됐죠. 한국 팀은 약해서 침묵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강함은 넘어졌을 때 드러나는 종류였어요. 25년간 올림픽을 지켜봤지만요. 이번만큼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NPC로 향했습니다. NPC는 메인 프레스 센터예요. 전 세계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저도 거기서 보고서를 쓰고 동료들과 회의하고 현장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NPC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역에서 내렸죠. 그날도 평소처럼 계단을 올라가는데 벽에 큰 홍보물이 붙어 있더군요. 쇼트트랙 관련 포스터였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에서 만든 거였어요. 쇼트트랙의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제 눈에 들어온 건 숫자였습니다. 쇼트트랙 올림픽 역대 메달 순위 1위 대한민국 마이너스 53개, 금 26, 은 16, 동 11. 2위 중국 마이너스 37개. 2위 캐나다 마이너스 37개. 4위 미국 마이너스 20개. 5위 이탈리아 마이너스 15개. 한국이 1위였어요. 압도적인 1위였죠.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53개라니. 2위인 중국과 캐나다보다 16개나 더 많은 숫자였어요. 금메달만 봐도 26개.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죠. 벽에는 역대 한국 금메달리스트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기훈, 전희경, 안현수, 진선유, 이정수, 심석희, 최민정, 임효준.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그 옆에 적힌 메달 개수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NPC로 걸어갔죠. NPC 로비에서 동료 톰을 만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안전 전문가였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죠. 톰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이 더 세지 않느냐는 거예요. 평창 이후로 한국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업계에 많다고요. 쇼트트랙은 이제 중국과 캐나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종목이라는 분석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의 숫자가 현재를 말해주진 않죠. 53개 메달은 대단한 기록이지만 그게 2026년 밀라노에서 통할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서 어제 작성한 보고서를 열었어요. 정전사고, 빙질 문제, 한국팀의 반응. 하나하나 다시 읽어봤죠. 그리고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동아시아팀 전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빙질 불안정으로 인해 속도형 스케이팅에 의존하는 팀들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쇼트트랙 전통 강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밀리는 추세였어요.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 12개 수준이 예상된다고 적었죠. 12개요. 저는 한국이 금메달을 3개 이상 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탈리아가 개최국 효과로 금메달을 따고 있다는 얘기, 노르웨이가 크로스컨트리에서 강하다는 얘기들이 오갔죠. 한국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직 메달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누군가 쇼트트랙에서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고 물었고요. 다른 사람이 요즘은 중국이 더 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최민정이 나이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쇼트트랙 스타 선수였죠. 금메달을 여러 개 딴 선수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3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쇼트트랙에서 30은 많은 나이죠. 저도 동의했어요. 나이 든 선수가 젊은 선수를 이기기는 힘들다고요. 오후에는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로 갔어요. 내일부터 쇼트트랙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안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펜스, 관중석, 비상구, 의료시설, 그리고 빙판도 봤어요. 기술진이 얼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영하 5도, 습도는 40% 정도로 유지한다고 했어요. 숫자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얼음이 좀 무른 것 같았어요. 표면이 너무 반짝거렸거든요. 테스트 이벤트 이후로 조정했으니 괜찮을 거라는 대답을 들었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팀 관련 기사를 검색했죠. 밀라노 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3개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기사, 최민정이 마지막 올림픽 도전에 나선다는 기사, 김길리와 임종원이 차세대 에이스로 떠오른다는 기사들이 보였습니다. 기사들은 낙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죠. 금메달 3개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런 빙질 상태에서는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될 거예요. 쇼트트랙 혼성 계주가 첫 번째 종목이었죠. 한국이 출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고전할 거라고요. 빙질 문제도 있고 나이 든 선수들도 있고 준비도 부족해 보였으니까요. 중국이나 캐나다가 훨씬 유리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데이터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린 결론이었죠. 하지만요. 데이터는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은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는요. 2월 6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쇼트트랙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일찍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컬링 경기에서 큰일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노트북을 켜서 경기 영상을 찾았어요. 한국 대 스웨덴 컬링 믹스더블 경기였습니다. 정영석과 김선영 선수가 나왔더군요. 영상을 재생했죠.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4대2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모두 꺼진 거예요. 선수들이 얼음판 위에 서서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중석도 술렁거렸고요.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경기가 재개됐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은 것 같았어요. 스웨덴이 점수를 따라잡기 시작했죠. 7엔드에서 한국이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스톤을 던지다가 범실이 나온 거예요. 스웨덴이 역전했죠. 8엔드, 마지막 라운드였습니다. 한국이 반격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판이 갑자기 경기를 끝낸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기권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컬링 규정상 선수가 먼저 기권을 선언해야 하는데 심판이 착각한 것 같았습니다. 명백한 오심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코치가 뛰어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당연히 항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항의는 없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경기장을 떠났어요. 스웨덴 선수들과 악수하고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조용히 퇴장했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항의하지 않는 거죠? 정전도 억울한데 오심까지 당했잖아요. 당연히 항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영상을 찾았어요. 정영석 선수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심판의 잘못도 있지만 이 무대가 소중한 만큼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잘못한 건 조직위예요. 정전을 일으킨 건 그들이죠. 심판도 잘못했고요. 그런데 왜 선수가 사과를 하는 겁니까? 서양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만약 캐나다 선수였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항의했을 겁니다. 코치가 나서서 심판에게 따졌을 거고 조직위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을 거예요. 미국이라면 더 심했겠죠. SNS에 올리고 언론 인터뷰하고 큰 이슈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적었어요. 한국 팀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 항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솔직한 생각도 적었습니다. 항의할 만한 배짱이 없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한 팀이라고요. 서양 팀들은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데 동양 팀들은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라고요. 시끄럽게 항의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NPC로 출근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동료들은 다들 어젯밤 컬링 사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운이 없다는 얘기, 조직위가 제대로 사과했냐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조직위는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어요. 짧은 성명이었죠. 한국 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식 항의도 없었고 언론 플레이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정전 사고의 기술적 원인, 경기 중단 시간, 선수들에게 미친 영향, 조직위 대응, 그리고 한국팀의 반응. 하나하나 기록했죠. 마지막 섹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팀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 특성으로 보이나 경쟁력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옆 테이블 기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힘들 것 같다는 얘기, 첫 경기부터 저런 일을 겪었으니 운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 중에서 한 문장이 귀에 꽂혔습니다. 너무 순해요. 순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한국은 너무 순한 팀이라고요. 오후에 동료 톰을 만났습니다. 톰도 어제 경기를 봤다고 했어요. 한국이 참 신사적이었다고 하지만 올림픽에서는 그런 태도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의 말이 옳았어요. 올림픽은 전쟁터예요. 공정한 경쟁이지만 동시에 치열한 싸움이죠.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하면 밟히는 곳입니다. 한국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 팀의 반응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정말 약해서 침묵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믿기로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내일부터 쇼트트랙이 시작됩니다. 그때 보면 알겠죠. 한국이 정말 강한 팀인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팀인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요. 며칠 뒤에 알게 되죠. 2월 10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결승이 열렸어요. 한국은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었죠.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원으로 구성된 최정예 팀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안전점검차 경기장에 왔다가 그냥 경기를 지켜보기로 했죠. 관중석은 가득 찼습니다. 이탈리아 관중들이 많았고요. 한국 응원단도 보였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준결승 2조 경기가 시작됐어요. 한국, 미국, 벨기에가 같은 조였습니다. 상위 2팀이 결승에 진출하는 방식이었죠.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선수들이 빙판을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쇼트트랙은 정말 빠른 종목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위가 바뀌죠. 첫 주자는 최민정이었습니다. 30살의 베테랑이었죠. 저는 그녀가 나이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빙판 위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날렵했고 빨랐어요. 한국은 2위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나쁘지 않은 위치였어요. 두 번째 주자 김길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하철역에서 봤던 그 선수예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였죠. 22살의 젊은 선수였습니다. 김길리는 인코스로 파고들었어요. 벨기에를 제치려는 시도였죠.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미국 선수가 넘어졌어요. 코린 스토더드라는 선수였습니다. 혼자서 갑자기 미끄러진 거예요. 빙질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실수였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김길리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빨랐거든요. 추월을 시도하던 중이었고 스토더드는 바로 앞에서 넘어졌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충돌했습니다. 김길리가 넘어진 스토더드를 정면으로 받았어요. 두 선수가 얽혔고 김길리는 그대로 펜스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큰 소리가 났어요. 김길리가 펜스에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중석이 술렁거렸어요. 의료진이 대기하는 게 보였죠. 큰 부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길리는 얼음판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정말 다친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김길리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요.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스케이트를 신은 채로 빙판을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기는 이미 망쳤는데 왜 계속하는 거죠? 김길리는 다음 주자 최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터치했어요. 교체였습니다. 정상적인 교체가 아니었어요. 한참 늦은 교체였죠. 한국은 이미 꼴찌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결승 진출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김길리는 끝까지 했습니다. 부상을 무릅쓰고 고통을 참으며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긴 거예요.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최민정, 황대헌, 임종원이 차례로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국은 파이널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빙판 한가운데에 모여 있었어요. 김길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김길리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관중석도 조용했어요. 이탈리아 관중들도 한국 응원단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선수들이 퇴장했습니다. 저는 경기장을 나와서 NPC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충돌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했어요. 명백했습니다. 스토더드가 먼저 넘어졌고 김길리는 피할 수 없었어요. 김길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길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죠? SNS를 확인했습니다. 스토더드에게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네티즌들이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망쳤다고, 조심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한국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어를 번역기로 돌려봤어요. 대부분이 김길리를 응원하는 글이었습니다. 스토더드를 비난하는 글은 거의 없었어요. 길리야 괜찮아. 다음 경기 화이팅.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 감동이었어.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억울한 상황인데 왜 아무도 화내지 않는 거죠? 며칠 뒤에 스토더드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다른 팀에게 미안하다고 썼어요. 한국 팬들은 그녀를 용서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컬링 때도 그랬죠. 정전과 오심을 당했는데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충돌 사고를 당했는데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들은 정말 화낼 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화내지 않는 게 전략인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2월 10일 쇼트트랙 혼성 계주 충돌 사고.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경기 결과, 그리고 한국팀의 반응. 하나하나 기록했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길리 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완주했다. 이는 프로 정신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적 한계로도 볼 수 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약한 팀이라고요. 싸울 줄 모르는 팀이라고요. 하지만요.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경기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훈련장 쪽으로 갔어요. 별 생각 없이요. 그런데 빙판 위에 누가 있었습니다. 김길리였어요. 부상을 당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녀는 빙판 위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 그렇게 심하게 부딪혔는데 어떻게 오늘 훈련을 하는 거죠?
김길리는 혼자 빙판을 돌고 있었어요.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훈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은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는 강함이 아니라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강함이었습니다. 2월 11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MPC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 충돌 사고가 국제뉴스가 됐더군요. 주요 외신들이 다뤘습니다. BBC, CNN, 로이터 모두 한국의 불운을 보도했어요. 헤드라인은 비슷했죠. 한국 쇼트트랙, 충돌 사고로 금메달 기회 날려. 불운한 한국, 혼성 계주 결승 진출 실패. 미국 선수 실수로 한국 선수 부상. 동정 어린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달랐어요. 번역기를 돌려서 읽어봤는데 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길리, 부상에도 끝까지 완주. 프로 정신 빛났다. 팀 코리아, 다음 기회 준비. 개인전 메달 사냥 나선다. 최민정, 500m 천엠 금메달 도전 시작. 비난이나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음을 준비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양 언론은 한국을 불쌍하게 봤어요. 한국 언론은 앞을 보고 있었고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MPC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제 경기 얘기였죠. 한국이 정말 안 됐다는 얘기, 운이 없다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번역해둔 한국 댓글들을 보여줬어요. 동료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비난하는 글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이 응원과 격려였습니다. 스토더들을 용서한다는 글도 있었어요. 동료들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무실로 올라가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 한국팀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밀라노 선수촌은 MPC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점검을 핑계로 선수촌 쪽으로 갔어요. 선수촌은 조용했습니다. 경기가 한창이라 대부분의 선수들이 훈련장이나 경기장에 가 있었죠. 저는 한국팀 숙소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뭘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분위기라도 느껴보고 싶었죠. 그때 한국 선수 몇 명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훈련복을 입고 있었어요. 훈련 가방을 들고 있었죠. 훈련장으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길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렇게 심하게 부딪혔는데 오늘 훈련을 간다고요? 김길리는 조금 절뚝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걷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웃기까지 하면서요.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서요. 한국 선수들은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 옆에 있는 보조 훈련장이었습니다. 저는 훈련장 입구 근처에 섰어요. 안이 들여다보이는 위치였죠. 김길리가 빙판에 올랐습니다.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어요. 전력 질주는 아니었습니다. 속도를 낮춰서 빙판을 돌았어요. 코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김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훈련하고 있었어요. 최민정, 황대헌, 임종원. 모두 진지한 표로 빙판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서양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부상을 당한 선수는 쉬어야 합니다. 최소 며칠은요. 몸을 회복해야 하고 정신적 충격도 가라앉혀야 하죠. 그런데 김길리는 다음날 아침부터 훈련하고 있었어요. 왜죠? 분노는 어디 갔을까요? 억울함은요? 좌절감은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 다시 MPC로 돌아왔어요. 오후 내내 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밀라노 시내를 걸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두오모 성당 근처까지 갔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올림픽 때문에 밀라노를 찾은 사람들이었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김길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왜 훈련장에 나왔을까요? 쉴 수도 있었는데.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상 때문에 다음 경기를 포기해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팀의 특이한 점들. 첫째, 불운을 받아들인다. 항의하지 않는다. 둘째, 비난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용서한다. 셋째, 빨리 일어난다. 넘어진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 넷째,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 어제의 실패보다 내일의 기회를 생각한다. 저는 이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강함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강함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서양의 강함은 싸우는 거예요. 맞서는 거죠. 불의에 항거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강함은 달랐어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넘어졌지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25년 동안 봐온 올림픽은 뭐였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숫자, 통계, 측정치, 객관적인 지표들이요. 그런데 한국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금메달 3개 목표, 정전사고, 충돌사고를 겪었는데 가능할까요? 데이터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김길리는 다음날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잠들기로 했어요. 내일 다시 생각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김길리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빙판 위에서 조심스럽게 스케이트를 타던 모습이요. 넘어졌지만 일어난 모습이요.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2월 11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밀라노 올림픽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한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밀라노 빙질 논란 확산. 기자가 경기장 빙판을 배경으로 리포트하고 있었어요. 어제 쇼트트랙 경기에서 선수들이 연달아 넘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음이 너무 무르다는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고요.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캐나다 선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얼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훈련 때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조직위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했습니다. 빙질은 정상 범위라고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빙질 문제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규정상 빙상 경기장 얼음 온도는 영하 5도에서 영하 7도 사이여야 합니다. 습도는 30에서 50% 사이고요. 밀라노 경기장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공식 발표는 영하 5도, 습도 40%였습니다. 규정 내였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건 달랐어요. 얼음 표면이 너무 반짝거렸습니다. 물기가 많아 보였죠. 선수들이 자꾸 미끄러지는 것도 이상했고요. 저는 평창 올림픽 자료를 꺼냈습니다. 평창은 빙질 관리가 완벽했어요. 시간대별로 온도를 측정했고 습도도 실시간으로 조절했죠. 얼음 두께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평창 시간당 3회 온도 측정, 자동 습도 조절 시스템, 얼음 두께 4.5cm 유지, 밀라노 2시간당 1회 측정, 수동 조절, 얼음 두께 편차 있음.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밀라노는 관리가 부족했어요. 제 전문가적 판단으로는 빙질이 올림픽 수준 이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NPC로 갔어요. 동료들과 비공식 회의를 했습니다. 빙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제가 만든 비교표를 보여줬어요. 평창과 밀라노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느끼고 있었던 문제였죠. 톰이 말했습니다. 조직위에 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개최국 체면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요.
결국 아무 결정도 못 내렸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문제가 명확한데 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오후에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쇼트트랙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 나라 선수들이 예선을 치르고 있었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선수들이 자주 넘어졌어요. 코너를 돌 때마다 미끄러졌죠. 어떤 선수는 직선 구간에서도 중심을 잃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저는 빙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표면이 고르지 않아 보였어요. 어떤 부분은 반짝거리고 어떤 부분은 흐릿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술진에게 다가갔어요. 온도와 습도를 물었습니다. 어떤 영하 5도, 습도 42%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어떤 규정 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저는 표면 상태에 대해 물었어요. 어떤 선수들이 자꾸 넘어지는 것 같다고요. 기술진은 테스트 이벤트 이후로 조정했다고 이제 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빙질 문제 분석, 측정 데이터, 평창과의 비교, 선수들의 반응, 낙상 빈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빙질 불안정으로 인해 속도형 스케이팅 팀들이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이 보고서를 누구에게 보낼까 고민했어요. 조직위에 보내면 묵살당할 겁니다. IOC에 보내면 정치적 문제가 될 거고요. 결국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컴퓨터에 저장만 했어요. 다음 날 2월 12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훈련장 근처를 지나갔어요. 한국팀 훈련 시간이었거든요. 빙판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어요. 김길리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았어요. 코치가 선수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코너 연습을 반복했어요. 같은 구간을 계속 돌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바꾸고 있었어요. 빙질이 나쁘면 항의하는 게 아니라 빙질에 맞춰 스케이팅을 조정하는 거였죠. 코너를 도는 각도를 바꾸고 속도 조절 타이밍을 바꾸고 중심 이동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불평 대신 적응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 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항의했을 겁니다. 조직위에 따지고 언론에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겠죠.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현명한 걸까요? 아니면 순진한 걸까요? 항의하면 개선될 수도 있는데 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항의해도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직위는 체면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IOC도 개최국 편을 들겠죠. 그렇다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적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래도 싸워야죠. 불의에는 맞서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묵묵히 훈련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NPC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팀의 방식이 옳은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25년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NPC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NPC로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NPC로 그게 강함일까요? NPC로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NPC로 2월 12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빙질 문제 분석 보고서였죠.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들이 계속 다칠 수 있어요. 경기의 공정성도 문제고요. 전문가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요. 먼저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었어요. 비공식 회의를 제안했죠. 저녁 7시 NPC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모두 안전과 시설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빙질 측정 데이터, 평창과의 비교, 선수 낙상 빈도 통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동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저는 말했어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요. 안전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료는 설득력 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요. 지금 이슈를 만들면 혼란만 커진다고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조직위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고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향후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요.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선수 안전이 최우선 아니냐고요. 정치적 고려보다 중요하지 않냐고요. 동료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야 할까요? 상급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위원회 안전 담당 책임자였어요. 제 직속 상관이었죠. 영상통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빙질 문제, 제 우려, 동료들의 반응. 모두 이야기했어요. 상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브렌트, 당신 마음은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건 민감한 문제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제기해야 하지 않냐고요. 상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종합평가 보고서에 포함시키라고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저는 반발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고요. 선수들이 지금 다치고 있다고요. 상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브렌트, 당신 경력 생각하라고 했어요. 25년을 쌓았는데 이런 식으로 날리고 싶냐고요. 조심하라고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분명한 협박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25년이요. 제가 올림픽 현장에서 일한 시간이었어요. 밴쿠버부터 시작해서 밀라노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었죠. 그 경력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빙질 문제를 제기했다가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올림픽에 참여 못할 수도 있어요. 업계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왜 진실을 말하는 게 위험한 거죠? 왜 전문가의 양심이 정치적 고려보다 뒤로 밀리는 거죠?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떨까요? 익명으로 자료를 넘기면 언론이 알아서 파헤칠 겁니다. 제 이름은 안 나가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컨설턴트 계약서에 기밀 유지 조항이 있었거든요. 올림픽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죠. 익명이라도 추적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팀에게 직접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속도형 스케이팅 팀이니까요. 만약 그들이 빙질 데이터를 알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연락처를 찾았어요. 대한체육회 현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역사가 받았어요. 저는 빙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물었어요. 누구시냐고요? 어떤 용건이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신분을 밝히면 상관에게 들어갈 겁니다.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한국 측에서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상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경력을 생각하라는 말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25년간 올림픽을 지켜봤지만 저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양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경력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죠. 한국 선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빙질에서도 묵묵히 훈련하고 있었어요. 항의하지 않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보다 약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져도 일어났는데 저는 넘어지기도 전에 포기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죠. 내일은 다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요. 2월 12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천엠 경기였죠.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충돌이었어요. 네덜란드 선수와 중국 선수가 레인을 바꾸는 구간에서 부딪힌 겁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유프 베네마르스 선수가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렌쯔원 선수가 아웃코스로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다가 부딪힌 겁니다. 명백한 진로 방해였어요. 베네마르스가 휘청거렸습니다. 속도가 떨어졌죠. 그는 어떻게든 주행을 마쳤지만 기록이 망가졌어요. 5위로 떨어졌습니다. 심판은 즉시 렌쯔원을 실격 처리했습니다. 베네마르스는 재경기 기회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체력을 소진한 상태였죠. 재경기에서도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베네마르스는 화가 나 있었어요. 명백한 반칙이라고 자신의 메달 기회를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렌쯔원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렌쯔원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공간이 없는데도 아웃코스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베네마르스가 오고 있는 게 보였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리수였죠.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과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SNS를 확인했습니다. 렌쯔원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네티즌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언론도 비판했어요. 중국어를 번역해서 읽어봤는데 중국 매체들도 렌쯔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성이 부족했다. 프로 정신이 아쉽다는 평가들이었죠. 저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김길리와 스토더드의 충돌 사고요. 그때도 충돌이었어요. 스토더드가 먼저 넘어졌고 김길리가 피해를 봤죠.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스토더드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SNS에 긴 글을 올렸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영향받은 모든 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스토더드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했죠.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렌쯔원은 달랐어요. 그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변명이 먼저였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두 사건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 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한국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난받을 이유가 있어서 침묵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한국은 도덕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피해자였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죠. 항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하지 않았어요. 왜죠?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상대방을 궁지로 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스토더드도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죠. 그녀도 괴로웠을 겁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침묵했던 겁니다. 비난하면 스토더드는 무너질 거예요. 어린 선수였거든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었죠. 한국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25년 동안 올림픽을 봤지만요. 이런 팀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양의 방식은 달라요. 잘못한 사람을 확실히 지적합니다. 책임을 묻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의 방식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택했어요.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줬죠. 그리고 자신들은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며칠 전 제 메모를 다시 꺼냈어요. 한국팀은 항의할 만한 배짱이 없는 건 아닐까? 저는 이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한국팀은 배짱이 없는 게 아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 비난하지 않는 용기, 용서하는 용기, 스스로 일어나는 용기.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올림픽은 경쟁의 장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싸우고 이기고 메달 따는 것. 그것만이 올림픽일까요? 한국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것. 그것도 올림픽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NPC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영어를 하는 이탈리아 젊은 남자였어요. 올림픽 자원봉사자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카페가 붐벼서 자리를 찾고 있었죠. 저는 맞은편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는 마르코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올림픽 분위기, 이탈리아 선수들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마르코가 한국 팀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마르코는 2018년 평창 올림픽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답니다. 이탈리아 선수단 통역 보조로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었다고요. 그때 한국 팀을 처음 봤는데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마르코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평창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답니다. 한국 선수가 억울한 판정을 받았는데 조용히 받아들였다고요. 마르코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왜 싸우지 않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마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니 알게 됐대요. 한국 선수들은 불운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아침 일찍부터 훈련장에 나왔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했고요. 불평하는 대신 자기 실력을 갈고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친절했대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항상 인사했답니다. 어떤 선수는 이탈리아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고요. 마르코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평창 올림픽 때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관중에게 인사하는 모습, 다른 나라 선수들과 포옹하는 모습,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선수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심으로 웃고 있었거든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경기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도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번 밀라노에서 한국 팀을 다시 보고 놀라지 않았답니다. 정전사고, 충돌사고. 모두 억울한 일이지만 한국은 똑같이 반응했다고요. 침묵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르코의 말이 제 머릿속을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거든요. 한국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마르코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창에서 경험했으니까요. 마르코가 시계를 봤어요. 일 시작할 시간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말했어요. 대한체육회 사무실에 가보라고요. 통역사가 있으니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마르코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마르코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선수들 직접 만나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한체육회 연락처를 찾았어요. 며칠 전에 저장해뒀던 번호였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말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걸기로요. 2월 13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대한체육회 밀라노 현지 사무실이었죠. 통역사가 받았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혔어요. 올림픽 안전 컨설턴트이고 한국팀과 짧은 미팅을 하고 싶다고 했죠.
용건을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통역사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전화를 받더니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한체육회 사무실로 향했어요. 선수촌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죠. 통역사가 맞아줬어요. 중년의 담당자를 소개해줬습니다. 대한체육회 해외 업무 담당자였죠. 작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정전사고와 충돌사고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한국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죠. 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경쟁이 아닌 축제로 봅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경기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래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항의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꿀 뿐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항의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다음 경기 준비를 못한다고요. 분노에 빠지면 집중력을 잃는다고요.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를 놓친다고요. 그래서 한국은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요. 자원도 적고 인구도 적다고요. 큰 나라들처럼 압도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방식을 찾아야 했답니다. 넘어져도 빨리 일어서는 것,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한국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불운도 실력입니다. 극복하는 게 진짜 실력이죠. 저는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정전사고도, 충돌사고도, 빙질 문제도 모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남 탓하면 쉽죠. 하지만 그럼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강해집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25년 동안 봐온 올림픽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의 방식을요. 담당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해요. 하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지 미래로 갈지. 미팅은 30분 정도 진행됐어요.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어요.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들 마이너스 밀라노에서 만난 한국.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느낀 것들을 적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썼어요. 새벽 2시가 됐을 때 15페이지 분량이 완성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좋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철학이 결실을 맺기를요. 저는 이제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2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새벽 4시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최가온,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뉴스를 확인했어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 영상을 찾았죠. 최가온이라는 17세 선수가 금메달을 땄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차 시기가 시작됐어요. 최가온이 출발했습니다. 슬로프를 타고 공중으로 뛰어올랐죠. 그런데 착지가 불안정했어요. 최가온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갔어요. 최가온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어요. 허리를 다친 것 같다고, 작년에도 비슷한 부상이 있었다고요. 최가온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슬로프를 내려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부상이네요. 하지만 2차 시기가 시작됐을 때 놀랍게도 최가온이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부상을 무릅쓰고 다시 도전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착지에 성공했죠.
하지만 난이도가 낮았어요. 점수는 80점대 중반이었습니다. 클로이 김이라는 미국 선수가 1차 시기에서 88점을 받았더군요. 최가온은 2위였죠. 3차 시기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최가온이 다시 출발선에 섰어요. 90점 이상을 받아야 역전 가능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회전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완벽한 회전이었습니다. 착지도 깔끔했어요. 슬로프를 완주했습니다. 점수가 나왔어요. 90.25점. 금메달이었습니다. 최가온이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졌어요. 부상을 당했죠. 그런데 2차 시기에 다시 일어섰고 3차 시기에서 역전했습니다. 김길리처럼요. 저는 전율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넘어지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금메달이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첫 금메달이라고요. 저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새벽 5시가 됐을 때 저는 MPC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어제 쓴 문서를 열었습니다. 최가온의 역전 드라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1차 시기 낙상, 부상, 재기, 그리고 금메달.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넘어진 후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최가온은 넘어졌다. 하지만 일어섰다. 그리고 금메달을 땄다. 이것이 한국 스포츠의 DNA다. 아침 7시쯤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톰이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 봤냐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네, 대단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이한 팀이에요.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운이 아니에요. 실력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실력이죠. 오후에 뉴스를 확인했어요. 김상겸이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땄답니다. 유승은이 비계어에서 동메달을 땄다고요. 한국 설상 종목에서 메달 3개가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 제 예측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수준이 예상됨.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이 문장을 지웠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팀이다. 그들의 강함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최가온 인터뷰가 나왔더군요. 1차 시기에서 넘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코치님이 말씀하셨어요.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섰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다. 저는 이 말을 메모장에 적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강했어요. 다른 종류의 강함이었지만요. 넘어지지 않는 강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강함이었습니다. 2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기록물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어요. 제목은 긴급 통화 요청.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상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대한체육회 사무실에 갔다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무슨 용건이었냐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팀의 대응 방식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요. 상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하라고 경고했었다고, 제 행동이 모두 기록된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우려하고 있답니다. 제가 너무 한국적으로 치우쳤다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로서 관찰하고 배우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상관은 차갑게 말했어요. 중립성을 잃으면 신뢰를 잃는다고, 25년 경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MPC에 출근했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죠. 톰이 복도에서 저를 피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평소 같이 먹던 테이블로 갔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저는 다른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참석했죠. 하지만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언하려고 하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어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25년이요. 제가 올림픽 현장에서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옳다고 생각해요? 한국 팀의 방식이 아름답습니다. 그럼 계속하세요. 25년 경력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당신의 양심이 중요한가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경력을 지킬 것인가, 양심을 지킬 것인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들 문서를 열었어요. 지금까지 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계속 쓰기로요.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립됐다. 동료들이 나를 피한다. 상관이 경고한다. 2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나에게 가르쳐줬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나는 지금 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어설 것이다. 저는 계속 썼어요. 밤늦게까지요. 새벽 1시 마르코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브렌트, 힘내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옳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계속할게요. 그리고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대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저는 제 기록물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최가온의 금메달 소식은 여전히 화제였습니다.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첫 금메달, 17세 최연소 기록, 1차 시기 낙상 후 3차 시기 역전 드라마.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어요. 넘어지는 장면, 일어서는 장면, 다시 도전하는 장면, 금메달을 따는 장면. 하나하나가 제게 가르침이었습니다. 김상겸의 은메달, 유승은의 동메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설상에서만 3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죠. 저는 며칠 전 제가 쓴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수준이 예상됨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이 문장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팀이다. 그들의 강함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올림픽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메달 개수를 셌어요. 기록을 측정했죠. 순위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왜 경기하는가? 어떻게 넘어지는가? 어떻게 일어서는가?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컬링 정전 사고에서, 김길리의 충돌 사고에서, 최가온의 낙상에서. 그들은 매번 넘어졌어요. 하지만 매번 일어섰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죠. 대신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또 글을 썼습니다. 성공의 진짜 의미 타이핑했어요.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넘어진 후 일어서는 것이다.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넘어졌다. 하지만 2차 시기에 다시 섰고 3차 시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김길리는 충돌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다음날 훈련장에 나왔다. 이것이 한국이 정의하는 성공이다. 한국은 메달을 따기 위해 경기하지 않는다. 메달은 결과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증명하기 위해 경기한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불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25년간 올림픽을 봤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처음으로 진짜 올림픽을 봤다. 진짜 올림픽은 메달 개수가 아니다. 인간의 정신이다.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외면했어요. 상관이 압박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웠으니까요. 한국 선수들처럼 넘어져도 일어서는 법을요. 저도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경력적으로요. 하지만 일어설 겁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대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일주일 전, 저는 회의적인 전문가였습니다. 데이터를 믿었고 숫자를 신뢰했어요. 객관성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올림픽은 메달 개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올림픽은 인간의 정신입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불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과거에 머물지 미래로 나아갈지. 한국은 그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용기를 줬어요. 2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일어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알거든요.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어서는 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을 세상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던진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넘어졌다면 일어서시겠습니까? 게시 버튼을 클릭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계속 경기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배우면서요. 감사합니다, 팀 코리아. 당신들이 보여준 것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이 영상은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인물과 상황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한국의 힘. 당신도 함께 일어서시겠습니까?